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피의자 2명이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2차례 일어난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 피의자 3명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관련해서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 훼손한 10대 피해자 2명의 범행 동기가 밝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SNS에 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당초 지인에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 피의자들이 얘기하기로는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범행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범행 방법과 장소와 이런 것들, 문구들,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요. 그러면서 이 대가로 수백만 원을 당초 약속을 했었는데 착수금 개념으로 5만 원씩 2번에 걸쳐서 10만 원은 실제 지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범행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좀 돈을 받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돈을 주기로 한 이 배우자를 추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추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배우자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술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범행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메시지로 이 지시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걸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적 중인 상황인데 일단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불법 사이트 관계자가 이런 범행을 지시했을 가능성과 함께 전혀 관계없는 제3의 인물이 모종의 동기로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예. 두 가지 경우 다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사이트 관계자는 지금 불법 사이트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준 사람은 메시지를 결국에는 확인을 하거나 돈을 준 내역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SNS 서버도 만약에 외국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운영사의 협조 없이 국내 경찰이 이 서버를 추적하거나 확인을 하는 이용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제 공조를 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텐데 시일과 방법에 상당한 비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소요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해본 이들이 이제 1차적으로 낙서 피해를 저지른 이제 10대 피해자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또 2차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2차로 테러를 저지른 20대 피해자도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이 내용도 참 충격적입니다.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예. 생각했습니다. 이 낙서 행위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시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예술 행위를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 무슨 예술가인 것처럼 미스치프라는 예술가 그룹의 일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왜 이 예술가 그룹을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미스치프의 어린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고 이 작가들의 전시회에서 작품을 훔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미스치프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미국의 이 신흥 아티스트 그룹인데요. 예. 굉장히 기이한 방식, 예를 들면 기존 작품을 부순다거나 아니면 명품 브랜드 로고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비난과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는 그룹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기이한 방식으로 뭔가 행위를 하면 다 예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행위는 문화재 훼손 행위, 범죄 행위이지 그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것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혼자서 범죄 행위를 예술 행위로 포장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반성 없는 태도는 결국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경복궁 낙서범의 피해자가 1차 테러 10대 남성 1명, 10대 여성 1명, 그리고 2차 테러 20대 남성 1명인데 경찰이 이 1차 테러의 10대 남성 1명과 2차 테러의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1차 테러의 10대 여성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10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예. 경찰이 공범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계획도 하고 행위도 하고 뭐 스프레이 구입도 같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이 가담 정도, 왜냐하면 실제 낙서를 하지는 않았고 망을 봐줬다거나 그리고 이 본인의 범행을 시인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또 연령대 이런 걸로 봐서는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주도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처음 제안을 받아서 돈까지 받은 이 남성의 경우에는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거든요. 사실 10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10대를 처벌하는 어떤 목적이 응보보다는 교화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대들의 범죄가 굉장히 잔혹해지는 특성이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를 훼손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예. 이렇게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걸로 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10대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지금 본인이 범행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입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주 우려가 좀 없다라는 판단이 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실제 구속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이 사람은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술행위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뭐 절도행위, 뭐 유사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절도행위로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그 최근에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좀 높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낙서범들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 40대 남성이 돈 때문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 사건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40대 남성이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등굣길에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이 여학생을 결박을 해서 옥상으로 데려가서 옥상에 기둥에 묶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2억을 가져오지 않으면 딸 얼굴 못 볼 줄 알아라. 이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탈출을 했는데 자력으로 탈출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탈출을 했냐면 이 남성이 상황을 살피러 아이를 두고 잠깐 아래로 내려간 사이에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을 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아이 모친도 연이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서 6시간 정도 걸렸죠. 이 피의자의 긴급 체포했는데 납치범을 잡고 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이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아파트 동네 아저씨가 나의 아이를 납치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빚이 많아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는데 CCTV를 봤더니 뭐 옷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뭐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뭐 옷을 갈아입는 등 추적을 피하려 상당히 안간힘을 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미리 노린 것은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뭐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수사가 필요한 것이 예.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미 그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을 해두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진술을 굳이 그대로 믿지 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피해자 A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받게 되는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중형이 예상됩니다. 이게 단순 형법상 약취유인죄가 아니고요. 특가법상 지금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우려를 악용을 해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실제로 금품을 취득하지 않고 요구만 한다 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정 형량은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양형 기준에 보면 기본 형량이 5년에서 8년이고요. 가중 요소가 있으면 7년에서 11년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리 흉기와 테이프를 준비를 한 데다가 옥상이라는 위험한 장소로 아이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요구한 액수, 돈의 액수가 2억이라는 굉장히 거액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중 요소로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있어서 7년 이상 또는 그 너머의 어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납치된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상 처벌 수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충주 수안보의 한 호텔 온천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A 씨가 이 파우더룸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남성 2명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탕에 들어오게 된 경위 밝혀졌습니까? 남성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직원이 있잖아요. 예. 이 직원이 옷장 열쇠를 남성들한테 주고 잠깐 전화 통화를 한 사이에 이 남성들이 남탕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탕 사우나로 들어갔고 마침 그때 사우나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던 그 여성 피해자와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예. 이 여자분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니까 남성들도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여성분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남성들 어쨌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해당 혐의로 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도 파악하기로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지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주거 침입의 고의라든가 최소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고의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혐의들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상 이 본인들이 남성 사우나를 예약도 했고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자기들도 화들짝 놀라서 바로 뛰쳐나왔잖아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건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고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호텔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하느라 남성 2명을 어쨌든 잘못 안내한 과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고객이 왔을 때 시설, 사우나 시설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이것만 의무가 아니고요. 그걸 사용 수익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반 사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할 의무라는 것이 이 업소 관계자에게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만약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뭐 위자료라든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치료비 정도를 배상받을 수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호텔 측에서 100만 원 손해배상을 제안을 했는데 이 여성분은 지금 이 호텔 대표의 사과도 필요하고 그 100만 원으로 피해 보전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소송에 간다고 해도 이게 인정되는 수준이 몇백만 원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그럼 소송 비용과 여러 가지 뭐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양측이 좀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합의로 해결한다는 건 어쨌든 합의금을 좀 받고 나서 서로 합의를 하는 수준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그게 서로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진행을 해봤자 소송 비용에 비해서 받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호텔 측에서도 1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 그 액수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사과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끼리만 합의를 한다고 하면 서로 그것이 도움이 되는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사고 관련해서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